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들도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의 기술 중에 발문편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계의 권위들, 그러니까 교수학자들이 발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그 학자들이 보는 발문,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발문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약 70여 년 동안 발문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요인이 돼서 AB 양군으로 분열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발문이라고 하는 것을 권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동시에 발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요시모토 히토시 이분은 발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을 지적으로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발문 바로 그것이다. 발문의 무게를 아주 무겁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으로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발문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발문이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건지 그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따가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이 브루나. 이 브루나는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은 발문이란 학습자의 사고와 상상을 유발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다. 사고와 상상. 그러니까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 기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상력 기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문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로오카 료소라고 하는 이분도 아주 유명한 교수학자이신데, 수업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의 관건은 교사의 발문이다. 아주 최상위에 있는 교수학자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이 발문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로 인해서 입은 피해, 특히 비군 어린이들이 입은 피해라고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코야마 요이치, 그 인형반도 유명한 사람인데, 프로 교사의 제일 조건 발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프로 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문직으로서의 교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문직인으로서의 교사는 발문이 그 역량의 제일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타 가즈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교사의 중액적 기술은 무엇이냐, 바로 이 발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모토 히토시, 아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은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지적으로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발문 바로 그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요코스카 가오루. 발문의 교조를 항상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거. 좋은 발문이고 안 좋은 발문이 교사의 전문적 역량을 재는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다. 교사는 어째서 전문직이냐? 그러면은 말을 바꾸서 말하면 발문을 잘하기 때문에 교사를 전문직이라고도 말한다 하고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또 무거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구성하고 있는 골격은 발문과 지시다. 같은 뜻에서 한 말이겠죠. 역시 무가야마 요이치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 교사의 첫째 조건은 어린이들을 묻는 주체로 하도록 하는 발문의 기술이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발문이라는 것은 어린이로 하여금 묻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형우 교수는 발문이란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적인 신념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조금 말이 다르죠. 뭔 말이냐면은 사람은 언제 사고하느냐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부정당했을 때 그때 사고한다고 말합니다. 발문은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신념을 부정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지도 활동의 중액은 발문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와 같이 권위들은 말하자면 발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문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사고하기도 하고 사고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과거에 우리의 발문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크게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발문이 너무 어렵다 이 말씀. 이 발문을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현행 우리의 발문을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왜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묻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 이렇게 왜라고 묻고 까닭을 묻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물으면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왜 다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묻는데 수업에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서는 어린이들을 사고하는 주체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읽어보십시다. 물가는 왜 오르는가? 또는 물가가 오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거든요. 물가는 왜 오르는가? 이렇게 물으면 왜 그렇게 물으면요. 적어도 이 문제를 사고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쓴단 말이에요. 물가가 오르는 까닭을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어떤 경제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쓴단 말이에요. 그러한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물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으면 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발문의 본래의 뜻인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발문인데 이렇게 물어버리면은 사고가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될까요? 사고함에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필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필요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문제를 해결하면 필요한 그러한 그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이나 자료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까닭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다른 말 바꿔 말하면은 실마리가 없단 말이죠. 실이 헝클어져 갖고 있을 때는 어쩌습니까? 그 실마리가 있으면 실마리를 졸졸졸 이렇게 풀어가면은 아무리 헝클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해요. 근데 이 발문에는 실마리가 없어. 그러니 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어린이들은 이렇게 물으면 사고를 못한다. 아주 기왕에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어린이나 또는 아주 지적 순발력이 좋은 그런 소수의 어린이들은 이 왜 또는 그 까닭 이런 발문에도 응답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아주 그야말로 99% 이런 발문 안에서 어떤 경우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수업이라는 상황 속에서 던지는 발문에서는 왜 또는 그 까닭은 이렇게 묻지 말자.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으면은 어린이들이 사고할 수가 없다. 왜? 실마리가 없으니까. 사고함에 필요한 실마리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물음을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할 때에 수업의 발문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발문을 만들 때에 말하자면 적용해야 할 법칙. 그러니까 발문의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쉽게 어린이들이 사고하는 발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칙이 대부분이 다 어디고 되어 있냐면은 약 절반 정도는 답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식 또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절반 정도는 주고 그 절반 정도의 실마리를 가지고서 나머지 절반을 해결하는 사고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왜 또는 까닭은 이렇게 묻는 발음을 왜 까닭형 발문이라 그렇게 맞으면 약칭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보면은 그 발문의 법칙을 일일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 발문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전국의 사과나무에 잘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 사과가 잘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과 농사를 짓는 수철 씨는 잘 익은 주렁주렁 열려 있는 사과밭을 보고 아주 좋아라야 했을 것인데 기뻐하기는커녕 큰 한숨을 쉬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똑같이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영철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철 씨는 그 잘 된 사과밭을 보고 영철 씨는 어떤 생각을 했나? 아까 요 수철 씨는 큰 한숨을 쉬고 있다고 그랬는데 영철 씨는 어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철 씨 밭에 있는 사과도 주렁주렁 열려. 전국의 사과밭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잘 열렸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 근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쩌겠습니까? 아까 왜 또는 까닭을 물었을 때는 전혀 시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 어쩌겠습니까? 아주 딱 한정해 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딱 한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발문의 법칙 중에서 지난번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한정하는 것이 중요한 법칙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360도 전부가 물음입니다. 그런데 딱 한정해 버려. 바로 여기 도수로 말하면 10도하고 20도 사이에 있다고 말이죠. 그걸 찾아라. 이러면 찾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렁주렁 열려있는 사과밭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매우 걱정스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우 큰 한숨을 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똑같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요 영철 씨는 어떠하겠느냐. 사실 이분도 한숨 쉴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사과가 저렇게 주렁주렁 잘 열렸으면 값이 떨어질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들이 바로 그 점만 생각하게 전국의 사과밭에 사과가 주렁주렁 잘 열려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왜 한숨을 쉴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어린이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발문이 지나치기 어려운 것은 왜 법률이 있을까? 법률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까닭형 발문 되었습니다. 이거 전혀 실마리가 없으니까 뭘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할까?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찍었습니까? 큰 네거리에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으로 한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큰 네거리에 교통신호등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큰 네거리,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큰 네거리에 교통신호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호등이 없다면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한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여기서 왜 법률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발문이 너무 어렵다. 자, 그러므로 어찌 하겠습니까? 발문을 아주 쉽게 어린이들이 능히 그러니까 A, B 양군으로 나눠지지 않냐고 어린이들이 능히 모든 어린이들이 능히 사고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찌 하겠느냐. 그러면은 왜라고 묻지 말자. 까닭이라고 묻지 말자. 그러고 동시에 그 물음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가 곁들여 있도록 물음을 만들자 그 말입니다. 아까와 같이 아까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발문 만들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던 발문의 법칙, 발문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발문의 법칙을 다시 한번 음미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발문이 두 가지, 발문의 문제점은 더 몇 가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알아맞추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음을 던질 때는 선생님 머릿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정답을 어린이들이 답을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문제를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발문을 던지면은 어린이들이 거수를 손듭니다. 손든 어린이 중에서 한 어린이를 지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약속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또 아까 손들었던 어린이들이 거수합니다. 지명받습니다. 그것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린이들 또 손듭니다.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해서 그 정답 알아맞히는 어린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명을 한다 이 말. 이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알아맞추게 하는 것이 발문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훈련된 어린이들은 선생님이 던진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는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있는 정답을 알아맞춘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순발력이 좋은 소수의 어린이들만 거수하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생각다 말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 말. 자, 이것이 말하자면은 두 번째 발문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발문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발문이라는 것은 절대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내 발문이란 무엇이냐?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 각자의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올라 스스로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가 어린이에게 던지는 물음이 곧 발문이다. 근데 인간은 어떤 경우에 사고하느냐 그러면은 물음이 치솟아 오를 때에 왜 그러지? 참 이상하네 하고 물음이 치솟아 오를 때에 사고한다. 그때 사고할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정보나 자료 이라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답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모로 저모로 사고하는 것, 이 과정이 소중하다고 말이에요. 이 선생님들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는 일이 발문이 아니다고 하는 것, 절대로 그건 발문이 아니고 무엇이 발문이냐?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발문이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물음을 던질 때에는 그러므로 선생님이 물음을 던질 때에는 어린이들이 사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발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린이들이 사고하고 사고함으로써 사고력이 길러져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발문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결국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결국은 갖게 되는 그 응답, 선생님 물음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마련하게 되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린이들 각자가 마련한 것, 각자가 마련한 답, 이것이 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발문은 이렇게도 정의한다. 발문이란 정해답을 묻는 일이 아니다.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묻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린이들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으로써 그들 각자의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발문이다 이 말이죠. 절대로 선생님 머릿속에 있거나 교과서에 있는 어떤 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발문이 아니다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결국은 어떤 정답,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정답,
정답이 두 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답 하나밖에 없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발문했다 이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그것이 또 정답인 줄 알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걸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AB 양군이 발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 70여 년 동안 우리 교실에서는 많은 비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 비군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인의 대부분이 발문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발문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실에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답이라는 없다 이 말. 교실은 오답은 없고 뭐가 있냐? 오직 차이 있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실은 오답이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물음을 던졌을 때에 어린이들이 각자 나름대로 이마로 저마로 생각했다고 말. 근데 그 생각은 답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일단 이마로 저마로 골똘히 생각해서 어떤 답을 마련했다. 이 사실이 많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마련한 답에는 또 맞은 정도의 차가 있다 하는 이따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발문을 이렇게 함으로써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답을 알아맞히지 못하여도 괜찮다 이 말. 맞으면 정답을 알아맞히지 못해도 상관없다. 그것을 알아맞히려고 사고하였다면 사고함으로써 뇌가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맞았냐 틀렸냐 하는 것,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과 일치되느냐 아니 되느냐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어떠한 생각을 마련했다면은 그 마련한 생각, 그것이야말로 소중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발문이란 수업의 최종 목표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발문에 대해서 조금 비유해서 발문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또 발문에 의하여 사고한 결과로 마련한 생각은 그 모두가 응답이다. 이런 말씀. 발문에 의하여 사고한 결과로 마련한 생각은 그 모두가 응답이다.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문을 던졌는데 어린이는 발문과 상관없이 발문과 전혀 상관없이 어제 저녁에 꾼 꿈을 생각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철수 말해봐라 그랬을 때에 언급글에 말한다는 것이 꿈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발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응답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응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답이라고 해도 좋고 그 완전히 틀린 생각이지요. 발문과 무관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이 던진 발문과 관계가 있는, 다시 말하면 발문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뭔가 생각을 마련했다면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하고 마련했다 이 말. 그러면 이것은 훌륭한 응답이다 이 말. 그래서 이 응답을 나는 금광석에다가 비유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비유하는 얘기입니다. 금광석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광석인데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죠. 그 속에 금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 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는 금, 그 광석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것은 0.1%, 어떤 것은 0.001%, 뭐, 이렇게 그 돌덩어리에 함유되어 있는 금의 함유량이 다 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함유하고 있는 돌덩어리 금광석, 아주 조금 함유하고 있는 금광석, 여러 그 함유율이 다른 금광석,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금광석이요. 많이 함유하고 있거나 적게 함유하고 있거나 다 금광석이다.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던진 물음에 대해서 이모로 저모로 골똘히 생각해서 얻은 해답이라면은 그것이 옳은 정도의 그 물음에 대한 옳은 답, 옳은 정도의 차가 있을지언정 틀린 답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금강석이다 그런 말이에요. 0.001% 들어있는 금강석이나 0.1% 들어있는 금강석이나 똑같이 금강석이다. 똑같이 소중한 금강석이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용광로에 가서 결국 금은 금대로 돌은 돌대로 분리된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던진 물음과 관련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얻어낸 응답이라면은 그것은 말하자면은 옳은 정도의 차가 있을 뿐 다 옳은 생각이다. 옳은 정도의 차가 있는 말하자면 옳은 생각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금광석과 비유해서 생각하시면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덜 옳은 그래서 나는 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가 마련한 생각에도 몇 %인가의 옳은 생각은 함유되어 있다. 근데 그 말하자면 비율이 철수가 말한 응답에는 예컨대 한 40%, 또 순이가 말한 데는 60%, 또 누가 말한 것은 100%, 이렇게 함유율에 옳은 생각의 정도의 차가 있을 뿐 모두가 다 금광석이다 그런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응답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결국은 이 양궁의 관역이죠. 양궁 관역을 보면 이렇게 생겼던가요? 근데 사실은 여기를 맞춰야 10점, 제일 점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양궁을 쏘면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그렇던가요? 점수의 차가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지 이 말하자면 못 맞춘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 관역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관역을 맞추고 점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점수가 있는 관역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관역 밖으로 그냥 요리 날아가 버렸다면은 그것은 진짜 틀린 답이죠. 그런데 요 제일 가장자리를 맞췄든 여기를 맞췄든 여기를 맞췄든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역을 맞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점수는 차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뇌과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결코 말하자면 틀린 생각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과정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여기 생각을 했냐 여기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차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모두가 다 이 관역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아까 꿈 이야기한 것은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가 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요 조금 잘못됐습니다만 여기 옳은 생각이고 그리고 옳은 정도가 점점 이제 낮아지죠. 이렇게 해서 명암을 가지고 나타내 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덜 옳은 생각이라고 말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덜 옳은 생각. 이것을 아까 금이 0.001% 들어있더라도 금광석이라고 금광석의 가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여기 수준의 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발문에 대한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덜 옳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저는 편의상 5단계로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위가 이제 옳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 5단계인데 여기를 맞아 일종의 이 옳은 생각이 오르기 위한 도상 생각이라 그래서 도상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덜 옳은 생각을 도상 생각이라고도 말하고 도상 생각 A, 도상 생각 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린이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도상 생각 B네, 도상 생각 C네 이렇게 말해주면은 어린이들은 자기가 옳은 답은 아니지만 옳은 생각은 아니지만은 내 생각이 어느 수준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령 고학년 같은 데서는 가령 덜 옳은 생각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고 결국에 가서는 도상생각 D, 도상생각 E, 옳은 생각 바로 밑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난 또 이것을 그 에베레스트산 같은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은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것을 경유하지 않습니까? 제1 베이스 캠프에서는 제2 베이스 캠프까지 어떻게 오를 것인가,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딱 하고, 그래서 그 준비된 바에 의해서 제2 베이스 캠프, 그 다음에 제2 베이스 캠프에 가서는 제3 베이스 캠프를 어떻게 오를 것인가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제4, 제5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오르면서 마침내 정상을 도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 A, 베이스 캠프 B 이렇게 말해도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 옳은 생각의 5단계, 옳은 생각, 덜 옳은 생각의 5단계로 이것을 설명을 잘 해주고 어린이들이 응답을 했을 때는 베이스 캠프 D다, 베이스 캠프 C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어린이들이 응답을 했는데 틀렸다 하고 신호를 보내버리면은 얼마나 어린이들이 실망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에 더해서 또 아까 이러한 관역판을 가지고 비유를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이란 말이죠. 여기다가 공을 하나 올려놓고 결국은 맞춰라 이것이요. 그리고 이것을 못 맞추고 여기 나간 것들은 전부 다 그것은 오답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해서 관역판을 놓고 하여튼 맞추도록 하는 것과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로 옳게 맞췄는가를 아는 것하고, 여기 어쨌습니까? 여기를 못 맞힌 모든 것은 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오답으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야말로 조금의 가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나는 많은 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수의 어린이들만 여기를 맞춰 보려고 할 것이고, 많은 어린이들은 이게 도전도 안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도전도 안 해버리고 나는 알아맞히지 못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게 발문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관역판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하자면은 계단식으로 해서 덜 옳은 생각, 도상 생각 또는 베이스 캠프 뭐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생각했으면 어쩌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것도 물론 이제 뇌과학자가 한 말입니다만, 아무리 어리석은 생각이라도 말하여라. 자기가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말해라 이것이죠. 그 내용은 하여간에 말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사고를 많이 한 것이니까 사고한 만큼 너는 지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말을 많이 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사고하게 함으로써 마련한 생각을 많이 말을 하게 한다. 근데 거수시켜 가지고 지명 발표시키면 죽었습니까? 1시간 내내 해봤자 결국 10명도 발표를 못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했던 발문, 거수, 지명, 발표 이러한 시스템은 일체 앞으로는 없애버려야 쓴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수한 몇몇 어린이들만 제대로 학습하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학습에 전부 실패했다. AB 양분이 분열됐다 이 말입니다. 자, 되도록이면은 발표를 많이 하도록 한다. 어떻게 해야 쓰겠습니까? 발표를 많이 하는 방법은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짝꿍끼리 얘기시키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졌으면은 짝꿍끼리 얘기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짝꿍끼리 얘기해놓고 얘기하다가 이것은 좋은 생각이네. 짝꿍 생각이 좋은 생각이란 말이죠.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일 때는 그 짝꿍한테 배워서 내 생각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짝꿍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내 생각의 일부를 버리고 그 짝꿍 생각에서 배운 일부를 갖다가 보충한다 이 말. 이렇게 해서 이웃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이 말. 그런데 이웃이 어찌 내 짝꿍만 있습니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실에는 세 사람의 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게 담임인 교사, 담임 교사. 그 다음에는 짝꿍을 비롯한 우리 반 전체 친구들, 이웃 교사. 그 다음에는 매체 교사. 여러 가지 구체물이라든지 반구체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도표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이 전부가 다 스승이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의 교사가 지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흔히 보면은 한 사람이 교사 한 사람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웃 교사, 매체 교사를 동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은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해서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발문이다. 그리고 그 각자의 생각에는 옳은 생각부터서 덜 옳은 생각 쭉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옳은 생각이 아니고 덜 옳은 생각. 덜 옳은 생각은 여러 가지, 이렇게 덜 옳은 생각이 이렇게, 덜 옳은 생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 이런 덜 옳은 생각한 사람하고, 여기 덜 옳은 생각한 사람하고, 옳은 생각한 사람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어린이는 말하자면, 이 도상 생각 A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이 끝나버리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 어린이가 도상 생각 A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덜 옳은 생각 중에서도 저 밑에 옳은 생각과 거리가 먼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의 함유 율이 금을 함유하고 있는 율이 낮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그 금유 함유 말하자면 옳은 정도가 아주 낮은 여기 이것으로서 그 시간 수업을 끝마치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별로 큰 의미가 없죠.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냐? 사실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 새로운 반문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이 생각을 가지고 옆에 친구하고 얘기해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의 말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일부분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쩌겠습니까? 이만큼 껌씩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친구하고 또 해보니까 또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발표한 것을 들어보니까 오호 여기까지 인자. 그래서 결국은 옳은 생각을 알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이것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덜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 그러니까 함유량이 낮은 금강석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학습해. 이웃과 더불어 학습함으로써 나는 결국은 말하자면 도상생각 A 가장 낮은 덜 옳은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층층대로 올라간다 이 말. 올라가서 마침내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힘으로 올라가느냐? 이웃의 힘으로 올라간다. 이웃의 힘으로. 내 짝꿍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가고 앞에 있는 친구의 덕태가 요만치 올라가고 또 발표하는 어떤 친구의 자꾸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 여기로 간다. 이와 같이 해서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에서 나는 결국은 옳은 생각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업에는 두 가지 교육력이 있다고 그러지요. 하나는 수업에서는 두 가지 교육력이 작용한다. 하나는 무엇이냐? 교사가 어린이를 변형시킨다. 교사가 어린이를 변형시킨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가 어린이를 변형시킨다. 이와 같이 교사가 변형시키는 교육력, 어린이들이 변형시키는 교육력, 두 가지 교육력이 수업에는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어린이는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에서는 언제나 반드시 혼자서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유명한 비가스키가 한 말입니다. 이 비가스키라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집단 학습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머리는 내가 가꾸고 이웃과 더불어 가꾼다. 그래서 아주 아까 같이 아주 낮은 수준의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이웃과 함께라면은 마침내 옳은 생각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 머리는 내가 가꾸고 이웃과 더불어 이웃에서 찾아 배워
이웃의 가르침을 받아 찾아배우. 이웃의 생각에서 찾아배우. 또 이웃이 가르쳐 주어서 오고 배운다 이 말입니다. 가와시마 류타. 이 사람은 뇌과학자입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어떠한 문제를 던졌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발문이라는 것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린이들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사고, 다양한 생각을 어린이들은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양한 생각을 한 어린이들의 생각을 발표시켜야 됩니다. 동시에 발표시켰을 때 비로소 그것이 말하자면 금광석이 될 수가 있어요. 발표시키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표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발표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발문을 던집니다. 어린이들이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합니다. 마련한 생각을 반드시 노트에다 적습니다. 노트에다 적을 때요, 선생님이 자, 생각은 몽땅 하되 노트에다 정리할 때는 10자 이내로 써라 한다든지 15자 이내로 써라 한다든지 이렇게 그 글자 수를 제한해주고, 자, 그리고 이 작업은 2분 내에 해라 한다든지 30초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시간을 또한 제한해준다. 이와 같이 시간과 글자 수를 제한해주면은요, 어린이들 뇌에는 그 제한된 시간이나 글자 수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히 일을 한다 이거죠. 뇌가 회전을 빨리 한다 이거면. 그러면 결국은 사고할 만큼 사고력은 길러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각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트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런 지금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쪽지를 나눠줍니다. 이 카드를 나눠주고 갖고 제가 나눠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위 이제 각자로 하여금 이제 쓰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A, 어떤 A는 A, 어떤 A는 B, 어떤 A는 C 이렇게 카드에 다 썼어요. 자기 노트에 써놓은 것을 전부 카드에서 썼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순위 카드 가지고 나와봐라. 그러면은 순위는 A라고 썼습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선생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칠판에다 딱 붙입니다. 칠판에다 붙이면서 순위로 하여금 설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 순위와 똑같은 생각을 했거나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은 이 카드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오면 지금 A 카드는 전부 다 한꺼번에 칠판에 딱 붙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철수 하면은 철수는 가지고 나와서 나는 B라고 썼습니다. 칠판에 붙여놓고 설명합니다. 자, 철수와 비슷하거나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 가지고 나오세요. 딱 모아갖고 칠판에 딱 붙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아직도 발표 안 된 어린이가 있으면은 저 순위는 어떻게 썼는고? 하고 순위가 갖고 나와서 보면 C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C를 또 모아서 붙입니다. 여기서 결국은 A, B, C 세 가지 생각으로 딱 모아진다 이 말이에요. 분류가 되어버려요. 동시에 분류가 되어버려요. 아주 빠른 시간에 분류가 딱 되어버려요. 칠판에 딱 붙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은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알아버렸습니다. 30명이면은 우리 30명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동시에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아까 같이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 비교 사고를 합니다. 내 생각과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B라는 생각과 C라는 생각하고 비교 사고를 합니다. 비교 사고를 통해서 하고 A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배워서 내 생각을 더 타당한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발표를 통해서 어쨌습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생각함으로써 나는 B라는 생각에서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더 타당한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C라는 생각을 보니까 C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C는 저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하고 판단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하고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고함으로써 했다 이 말. 사고함으로써 잘못된 생각이다 하고 판단했습니다. 사고했습니다. 수업은 그 최종 목표가 사고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고력은 각자가 사고했을 때 길러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원의 생각을 발표함으로써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아까 같이 분류를 해놓으니까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자의 생각은 아까와 같이 그냥 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까 여기에 있었던 생각이 결국 여기까지 올라온다 이 말.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올라갈 누구의 덕택으로? 이웃의 덕택으로. 근데 이웃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 사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교 사고는 어떻게 생각? 이웃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발표되고 분류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분류가 안 되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30가지를 다 비교 사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어린이들의 생각은 동시에 발표시켜 놓고 보면은요, 3가지나 4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웃과 더불어 학습함으로써 이것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이 없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3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 3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3사람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한 3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사람이 다 그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어째서 A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곧 사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사고란 무엇이냐 했을 때 뭐라고 사고를 정했냐면 나와 또 하나의 내가 마주보고 대화다 이 말. 나와 또 하나의 내가 마주보고 하는 대화가 곧 사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3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3사람이 마주보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저건 좋은 생각이다. 저 생각을 들어보니 내 생각에 이 부분은 틀린 생각이다. 그 틀린 생각 버리고 좋은 생각 받아서 내 생각을 보다 더 타당한 생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와 같이 칭칭대를 하나씩 올라가서 마침내 옳은 답을 얻어낸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3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는다. 이 말 가운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사람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3사람이 각자가 그 문제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문수보살을 지혜를 얻는다.
문수보살이라는 것은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 왼쪽 아래에 있는 보살이 문수보살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제일 슬기로운 지혜로운 보살님이래요. 그런데 세 사람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면은 그 문수보살이 지혜를 얻는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말하자면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주는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비가스키가 말한 발달의 최근접 영역 법칙이라는 것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결국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모두가 다 능력을 타고났는데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요, 그때 현재 그 부딪힌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나의 능력은 아까와 같이 무엇입니까? 도상생각 시다 그 말이에요. 칭칭대 3단까지, 그리고 3단까지가 그 당시에 나의 능력이요. 나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4단계, 5단계까지는 혼자서는 못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나는 내 능력의 한계는 그때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도상생각 C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D, E 이렇게 우로 올라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웃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나는 가능성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이에요. 혼자서는 3단계 뿐이, 여기까지 뿐이지만은 이웃과 더불어서 생각하면 나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옳은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나는 이 세상에 나올 때 가능성을 가지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혼자서 하면은 여기까지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웃과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옳은 생각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가르쳐서 발달의 최근접 영역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에 타고난 가능성, 이것을 발달의 최근접 영역이라고 비가스키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는요, 이 가능성이 있다. 발달의 최근접 영역이라고 하는 가능한 발달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을 도입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안 되겠죠? 결국 여기에 멈춰 말아볼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을 도입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어린이들이 여기까지 뵙기 발달을 못하고, 그래서 비군이 만들어졌다. 이 비군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이 이렇게 소중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짐승들이, 아니 짐승이라기보다도 이 새들도 날아가면서 그 먼 거리를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가면서 힘내라고 제일 앞에 가는 이놈들이 앞에 가면서 길을 안내하면서 가면서 길을 가지요. 가면서 모두가 다 이 앞에 선도자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게 기러기가 끼럭끼럭 하고 상호 격리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구만장천을 비행하는 기러기 때는 비행 시에 끊임없이 기럭기럭 상호 격려하며 날아간다. 혼자서는 날아갈 수 없다. 이웃과 더불어 날아간다. 이웃이 없으면 날아갈 수 없다. 자, 그래서 요새는 어떤 교사를 우수한 교사를 하느냐, 그러면은 우수한 교사의 개념이 바꿔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지금까지 어쩌냐면은 우수한 교사는
어린이가 오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오의 힘을 발휘시켜 주면은 우수한 교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나간 얘기고, 오늘날의 우수한 교사는 무엇이냐? 혼자서 학습했을 때 오의 힘을 발휘하는 어린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의 아까 같이 그 발달의 최근접 영역이라고 하는 것, 발달에 가능한 영역이 있잖아요. 이 영역의 발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을 함으로써 혼자서 학습했을 때 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자가 집단의 교육력에 의하여 이웃과 더불어 학습함으로 인해서 그 말입니다. 10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가 우수한 교사란 말입니다. 동시에 집단의 교육력에 의해서 15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우수한 교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력을 가진 교사만이 이제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런 힘을 갖지 아니하고 옛날식으로 이렇게 오의 힘을 가진 학습자의 오의 힘을 다 발휘시켜주는 여기에 그친다면은 이제 교단에 쓸 자격이 없어서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도록 시대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우수한 교사는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을 잘 시키는 말하자면은 전문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학부모, 어머니, 아버지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고 우리 내 아들, 딸이 이 다음에 10년이나 15년 후에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물결처럼 부단히 밀려오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지는 수업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 말. 어머니들이 우리의 수업을 보고 이 수업은 이것은 안 되겠는데 15년 후에 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발휘할 수 없다 말이에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 판단되면 어쩌겠습니까? 그 선생님에게 학급 담임 선생님을 끝까지 맡기겠습니까? 결국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담임 선생님 바꿔주시오 하는 요청을 선진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일부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교장 선생님이 불러줘서 내가 가서 그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수업 기술을 가르쳐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먼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고 벌써 선생님들 신변에도 그런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은 이 수업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은 수업 기술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방해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이웃과 더불어서 하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쨌으냐? 절대 조건이 이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 곧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가지고 있고 마련하고 그것을 노트에다가 기록해 놔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비교 사고가 가능하고 자기의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제만 던졌지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해서 그것을 노트에 써라. 이런 지도를 하는 것을 나는 1200여 개의 학급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70여 년 동안 우리 수업이 그러지 않았는가 하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수업을 잘하려면은 이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을, 이 자기 나름의 잠정적, 어디까지나 잠정적 해답은 자기 나름의 생각입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나름의 생각. 어째서 그럽니까?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하면은 사고력이 길러짐과 동시에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비교 사고가 가능해서 나의 소박한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옳은 생각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발문에 대한 그동안의 강의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문의 중요성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